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시리아 정권을 장악한 반군 세력이 어떻게 시리아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이 사람의 24년 독재 정권은 2024년 12월 8일 반군 세력에 의해서 수도 다마스커스 함락과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사실 아사드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가 1970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요. 30년간 독재를 해온 것과 합하면 54년 정도 되겠죠. 네, 이제 2026년 1월 현재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정치 상황과 실권자는 누구냐? 네, 두말할 필요 없이 시리아 반군 지도자였던 아흐메드 알 샤라라는 인물인데요.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반군의 대표자입니다. 7주 만에 과도기 대통령으로 임명됐고요. 그렇게 해서 과도기지만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샤라는 현재 임시 대통령이죠. 그런데 앞으로 정식 대통령이 되면 새 헌법이 승인될 때까지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 임시 입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년간의 내전 동안에 아사드 정권에 반대했던 모든 반군 단체는 해산되고 이 단체들은 국가기관에 통합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혁명 승리 선언 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그 행사에서 샤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반군을 이끌었던 샤라의 반군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죠. 이 HTS는 물론이고 함께 싸웠던 여러 파벌의 지휘관들이 여기에 다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선거가 치르기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샤라는 군복을 입은 지휘관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막중한 임무와 큰 책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면서요. 그런 최우선 과제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권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과도기적 정의를 추구하고 보복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국가기관, 특히 군대, 보안기관 및 경찰과 경제 기반 시설을 재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샤라는 12월 말 아라비아 TV와의 인터뷰에서 새 선거를 치르기까지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앞서서도 그렇게 말했죠. 최신 인구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에도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이 샤라는 인터뷰에서 시리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국민 대화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2011년 이 아사드는 민주화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한 인물이죠. 독재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내전으로 비화되어서 이 내전 동안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해외로 피란도 하고 국내에 숨어 살기도 하고 그렇겠죠. 샤라가 이끈 HTS는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반군단체 역시 과거 알카에다 계열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UN,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이런 나라에 의해서 여전히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S는 과거 시리아 북서부의 마지막 반군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죠. 2024년 12월 8일 반군이 불과 12일 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격해서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자 알 아사드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러시아로 도피했습니다. 북서부 반군 수장이었던 무함마드 알바시르가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됐었고요. 물론 이거는 1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2025년 3월까지 운영하는 그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시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되는 사항이죠.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 이 러시아가 알 아사드 정권의 후원자였습니다. 알 아사드를 도와서 그야말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시리아 새 정부는 이 러시아의 전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알 아사드 때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민간인 학살, 알레포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이 공습을 러시아가 감행했습니다. 아사드 시절 굳건한 동맹국이었죠. 러시아가 이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에 거치가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크레므린에서는 고위 대표단을 새 시리아 정부에 파견합니다. 사나 통신에 따르면 샤라는 미하일 보다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보상, 재건, 복구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시리아 국민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로서는 시리아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발표로는 대표단이 시리아의 통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내전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2015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전에 개입한 후 반군 장악 지역에 수만 건의 공습을 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한 감시단체는 이러한 공습과 기타 러시아군의 작전으로 민간인이 이 러시아인의 그 공습으로, 러시아 공군의 이 공습으로 민간인이 8,700명을 포함해서 2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망해 있죠. 러시아에 대한 시리아 국민의 인식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후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즉 라타키아 인근의 흐메이민 공군 기지가 하나 있었고요. 타르투스 해군 기지 이 두 개의 러시아의 기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병력과 무기를 철수해 왔습니다. BBC 베리파이가 분석한 최근 위성사진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 두 척이 타르투스 항에 정박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전문가들은 이는 해당 시설에서 대피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죠. 관계 회복에는 아마 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동부 지중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는 이 두 기지를 모두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한 러시아의 지중해 기지가 되는 것이죠. 어디서 러시아가 지중해에 이런 기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대표단의 다마스쿠스 방문, 그 후에 크렘린 반응은 어떤가?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번 방문은 중요했으며 접촉 또한 중요했다. 시리아와 지속적인 대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시리아 정부가 아사드의 성황과 전쟁 배상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페스코프가 노코멘트 했습니다.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는 시리아 당국과 계속해서 그렇지만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발언만 되풀이했습니다.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샤라는 러시아와 시리아 사이에 깊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모든 무기는 러시아산이다. 많은 발전소,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러시아가 시리아를 철저히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쉽게 이런 문제 러시아인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시리아의 실권자는 아메드 알 샤라. 이 사람의 가명도 있습니다. 아부 무함마드 알 졸라니. 이렇게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반군 시절.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시리아를 이제 이끌어 왔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요. 이 국가 통합 차원에서 2025년 3월 체결된 합의에 따라서 쿠르드족 주도의 시리아 민주군 SDF 쿠르드족의 반군이죠. 이 SDF를 정부군으로 흡수하고요. 국가를 완전히 통합하는 과정으로 밟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용 정책으로 2026년 1월 시리아 대통령은 쿠르드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쿠르드족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등 민족
종파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포용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쿠르드족은 터키에 또 배후를 두고 있죠. 네,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아사드 시절에 2012년에 헌법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 3월 새로운 과도기 헌법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중심제의 과도정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죠. 새 시리아 당면 과제 하나는 뭐냐? 잔존 세력, 시리아 내부의 이슬람 국가, 즉 IS 잔당 테러단체죠. 이 잔당 소탕을 위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건을 위한 제재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2026년에 천연가스 증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리아의 지하 자원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역시 중동 국가인데요. 궁금한 대목입니다. 시리아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수출 자원으로 재활성화한다 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대표적인 지하 자원은 천연가스, 가장 핵심적인 지하 자원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재건 사업을 하겠죠. 현재는 시리아 과도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2026년 말까지 1일 생산량을 가스입니다. 현재 2배 수준인 1,500만 입방미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력 생산과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 가스 자원을 수출보다는 국내 공급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인광석이라는 지하자원인데요. 매장량이 17억에서 18억 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랍권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도 2025년 말부터 홈스, 지명일입니다. 이 인근의 샤르키아 광산 등이 10년 만에 재가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이집트, 루마니아 등지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25년 초부터 발생한 광물 자원 수익이 6,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수입이죠. 그중 상당 부분이 인광석 수출에서 발생했고요. 국가 재건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광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학공업 원료를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그런 광석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인산염 비료,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자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석유 자원인데 석유 매장량은 확인 매장량만 25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6년 현재 1일 약 10만 배럴 수준을 생산하고 있고요.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타 광물 자원으로서는 석고, 대리석, 규사, 소금, 화산암 이렇게 풍부한 내수형 건축자재에 주로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 광물로서는 크롬, 망간, 철광석 이런 등이 매장되어 있고요. 2026년 현재 시리아 정부는 천연가스 증산을 통해서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고 인광석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해서 국가 경제를 정상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난관을 헤치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져서 시리아가 중동에서 정말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실 임시 대통령으로 정권을 장악한 샤리아 자체가 알카에다 테러 조직원이었고 아직도 서방 세계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 방향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또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